투자상품부 조여경입니다. 오늘 아는 행님 두 번째 시간 주제는 가치 투자의 시대는 끝났는가인데요. 투자자산전략부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주제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네,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화두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논쟁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매우 뜨거운데 주로 이제 성장주만 좀 각광받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가치주로 좀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성장주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장주 하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단 성장주랑 가치주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장주는 강한 외형 성장을 보이는 회사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매우 핫하기 때문에 가격이 대체로 비쌉니다. 반대로 가치주는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보면 강세장에서는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하고,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하면서 서로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하면 가치 투자가 투자의 정석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가치 투자하면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치 투자하면 워렌 버핏하고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분들은 단순한 가치주 투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특별한 투자 철학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분의 활동 시기는 주로 40에서 50년대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의 투자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꽁초 투자라고 합니다. 꽁초요? 담배 꽁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모금 더 피우고 버릴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건데요. 당시에는 1930년대 대공황 여파로 싼 주식이 그야말로 널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극도로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해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을 뜯어서 판다고 했을 때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시장 가격이 훨씬 더 싼 경우에만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돼서 시장 가격이 청산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청산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일 때 사서 오르면 파는 방식,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가치 투자의 정의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버핏도 초기에는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를 했고요. 수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주가가 꽤 올라서 이제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할 만한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버핏은 본인만의 가치 투자 방식 을 고안하게 되고요. 이제는 무작정 싼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질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해서 영원히 동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기업의 질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게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른 건가요? 연평균 수익률로 말씀을 드리면 20.3%입니다. 20.3%요? 높기는 한데 생각보다 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20.3%를 자그마치 55년간 연복리로 매년 달성했다는 의미죠. 매년 꾸준히 20.3%가 넘었다는 것. 그러니까 복리 효과로 인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7만 배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700억이 된다는 걸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버핏의 사례를 보면 왜 매년 꾸준히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증시도 장기로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5년이 이제 196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연복리 평균으로 배당을 포함해서 9.9%의 수익률입니다. 물론 버핏의 수익률에 되면 딱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누적 수익으로 보면 180배 정도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특별한 투자 철학 없이도 S&P 500에 해당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고, 또 워렌 버핏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가격으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S&P 대비 2배 수익률을 올렸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가치 투자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과거와 달리 최근 12년간 연속해서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2010년 이후에는 S&P 500 대비 크게 부진하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다시 가치주 시대가 올 거다라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완전히 변했다라는 견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긴 몇 년 동안 핫하다는 주식들은 생각해보면 다 성장주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투자 환경이 정말 변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인데요. 하워드 막스는 부실 채권 관련 세계 최대 운용사인 오크트리 캐피탈의 대표입니다. 그는 금융시장 사이클 판단에 있어서 대가로 인정받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쓰는 투자 관련 단상, 이걸 메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필독하는 자료이면서 워렌 버핏도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래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한 명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주 투자자인 그의 아들 앤드루와 10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근에 금융 환경 변화를 마음속으로부터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장주 투자자인 아들과 함께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투자 철학과는 조금 상반된 투자 철학을 가진 아들과 지내면서 깨달은 그런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winners keep winnin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선두 기업과 후발 기업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최근에는 IT 기술 발전, 제로금리, 그리고 글로벌 단일 시장화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선두 기업과 후발 기업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이 좋은 예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투자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직접 투자 열풍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들 개인들은 본인들에게 친숙한 대형 기업들에게만 장기 투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투자 성과 측면에서도 선두권 기업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 전략이 가치주 투자 전략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제 주변에도 아마존이나 테슬라, 애플 이런 선두 기업들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존을 사례로 든다면 이 기업은 9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97년도에 IPO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IPO 당시 주가가 나중에 이제 주식 분할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 1.5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0불 넘지 않을까요? 네, 지금 3,200불이 좀 넘습니다. 24년 동안 2,000배가 넘게 오른 거죠.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아마존을 사려고 할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마존은 IPO 이후에 그 언제 투자했더라도 엄청난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오르고 있는 주식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못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 그 언제가 됐든 간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근데 아마존은 그랬는데 또 어떤 주식들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근데 생각보다 잘 찾아보면 아마존보다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는, 특히 미국에는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역시 19년 동안 주가가 500배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라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 역시 550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찍은 회사가 아마존이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 때 사라진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였다면 제 투자는 완전히 실패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성장주를 투자하려면 두 가지 부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라는 건데요. 앞선 아마존 예를 다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투자자가 아마존을 포함해서 20개 기업에 똑같이 투자를 했다. 근데 나머지 19개는 운이 나빠서 다 망해서 휴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투자자는 전체 원금의 20분의 1을 투자한 아마존에서 2000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원금 전체로 보면 100배가 넘는 수익이 난 겁니다. 원금의 100배 정도면 뭐 괜찮죠? 나머지는 다 망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회사가 멀쩡히 성장하고 있다면 기존 수익률은 무관하게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실패자는 아예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20% 내지 30% 정도 수익이 나니까 팔고 나온 투자자일 거예요. 아예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아쉽긴 한데 뭐 큰 감흥이 없겠죠. 근데 이 30% 정도 벌고 나온 투자자는 아마도 잠을 잘 못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원래 오를 때 못 쫓아가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분산 투자, 두 번째는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간접 투자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모 펀드입니다. 이런 글로벌 혁신 주도형 고성장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 ETF인데요. 요즘 아주 핫하죠.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는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7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는 혁신 전반, 유전자, 핀테크 등등 다양합니다. 이 ETF들이 2020년 한 해에만 적어도 100%, 많게는 200% 이상 누적 수익률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ETF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인데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펀드나 ETF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조정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속칭 말하는 몰빵은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안전자산인 채권, 금 등과의 균형이 있는 자산 배분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의 시대는 끝났나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변화된 금융 환경에 적합한 투자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더 유익한 금융 정보를 가지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